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고민을 빠르고 신속하게 진단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진행의 최윤영입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석 달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평균 3.0%에 육박을 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들어서 지난 7월에는 2.66%까지 떨어졌다가 8월에 조금 올랐습니다. 반등한 이래 3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문제는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만 오른다는 점이겠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지 또 전문가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전화와 문자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3424-0718번 그리고 샵 8289번 정보 이용료 100원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또 부동산 고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지금 시작합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이정찬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요. 주저없이 전화 주십시오. 제가 명쾌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 대표님도 책임져 주실 거고요. 부동산 리더스 클럽의 지윤주 팀장님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궁금증 있으셨던 시청자분들 저희가 전화, 문자 상담으로 좀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팀장님께서 수익형 부동산 매물권도 추천을 해주시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평소에 궁금증 있으셨거나 고민 있으셨던 분 혹시 투자처에 좀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3424-0718번 샵 8289 문자 메시지 창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최근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들이 화두가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행 주택대출 금리는 계속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또 빚을 내서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들 또 빚을 내서 내 집 장만을 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반면에 대출금리만 쭉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까요? 제가 이제 오늘 그 배경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내년도 부동산 경기를 보는 시각에서도 내년도의 금리 변동이 어떻게 될 건가 상당히 예의주시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11.3 대책이 나왔었죠. 1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 11.3 대책은 주로 아파트 분양 시장에 관련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11.3 대책 이후에 서울에서 이게 분양하는 걸 보고요. 아직도 서울은 11.3 대책이 있다 손치더라도 큰 영향을 덜 받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신촌 쪽에서 이게 분양한 거 보면요. 어젠가 100대 1이 넘었습니다. 100대 1이요. 네. 자, 100대 1이 넘고 강동구 쪽에서 하는 것도 한 20몇 대 1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신촌에서 한 거에 100대 1의 의미를 좀 살펴보시면요. 이렇습니다. 1순위 요건이 강화된 지역에서의 100대 1이면은 과거 같으면은요. 오히려 한 800대 1, 900대 1 이 정도 숫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그 전에 1순위자하고 지금 1순위 요건이 됐을 때 숫자를 보면요. 과거에 10명 있다. 그렇다면 현재는 이게 한 1.5명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왜? 요건 강화 기준을 갖다 맞추는 요건이 그만큼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번 11.3 대책으로 인해서 청약시장 같은 경우도 서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금리 인상이라든지 내년도에 이제 있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런 게 이제 내년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인데 이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임대 수익형도 문제지만요. 임대 수익형도 문제지만은 차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도 상당히 문제일 수밖에 없죠. 일단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대출을 활용을 하셨다면 나가는 이자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차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인데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건물이 대부분 노후됐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수준이 낮다 보니까 일부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차익형 부동산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런데 자, 지금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말씀드리는 기준금리는 1.25%로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2%,
2%에서 1.75, 1.75에서 1.5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응? 그런데 이렇게 1.25로 잠깐 낮아졌을 때 초반에만 대출 금리가 조금 낮아졌는데 최근에는 다시 이게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금리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신다면은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왜 내가 담보대출 주택을 담보로 해서 했을 때 내 금리는 왜 올라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제가 해답을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몇 가지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첫 번째 원리는 시중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돈을 어디에선가 빌려오는 겁니다. 시중은행도 어디에선가 돈을 빌려온다. 근데 이 돈을 빌려오는 소스가 아주 다양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이게 빌려오는 소스별로 지급하는 이자가 딱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죠. 빌려오는 소스별로 수단별로 다르다. 지급하는 이자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오는 거죠. 예, 조건부 한매고 사채. 예, 그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고객들이 은행에 고객을 맡기잖아요. 맡기는 그런 적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부금 같은 경우도 그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죠. 시중은행도. 또한 채권, 금융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한다든지 양도성 예금 증서를 갖다가 발행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데 크게 이 네 가지만 보더라도 각각 지급하는 이자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중은행이 어느 쪽에서 많이 돈을 이게 갖다가 우리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그 재원으로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금리를 좀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저리로 이게 지원을 해준다면은 물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충족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재원조차도 고갈이 됐을 때는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자가 높은 지역에서 높은 소스로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시중은행도 돈을 빌릴 때 이자 지급하는 거예요. 지급을 하는데 대신 시중은행이 돈을 빌려왔을 때 이자가 이만큼이라면 일한다면 여기다가 이만큼 플러스 알파를 해서 담보대출 금리를 설정한다는 거죠. 즉 대신 우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은행이 지불하는 이자에다가 보다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빌려오는 그 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받는 대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기준금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럼 기준금리의 정의부터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장기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을 때 지급받는 이자의 매기는 그 금리가 기준금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기준금리가 1.25%죠. 그러면 1.25%라는 숫자만 놓고 본다면 역대 사상 최저금리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금리, RP금리라고 이제 일명들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지불하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5에서 1.25로 떨어질 때 우리 대출 금리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죠. 자,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대출을 해주는 그 재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나오는 비중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출금리의 어떤 기본은 될 수 있어도 우리 대출금리하고의 어떤 상관성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빌려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대출을 하는 재원으로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시장금리란 건 뭐냐? 시장금리. 자, 시중은행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상품을 통해서 다양하게 돈을 빌려봐요. 그때 그 이자가 비싸면은 당연히 시장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 대출 이자도 오르죠. 따라서 대출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시중은행이 다른 상품을 통해서 돈을 빌려오는 그 금리가 꾸준하게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영향을 받아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시중은행이 돈을 빌려올 때 지급하는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 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우리 시장님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두 가지가 있죠.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죠. 그럼 먼저 변동금리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변동금리. 자, 변동금리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중은행이 여러 상품을 통해서 돈을 빌려오는 올 때 그 별로 이자는 제각각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랬을 때 이 제각각인 이자를 가중평균을 내는 겁니다. 가중평균 이자율. 그래서 시중은행이 이 돈을 이렇게 빌려올 때 내는 그 이자를 가중평균을 내가지고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코픽스라고 합니다. 코픽스. 자, 그렇기 때문에 코픽스, 지금 시중은행이 돈 빌려올 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가중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중평균치다. 그래서 가중평균 이자율. 그래서 이걸 코픽스라고 합니다. Cost of Fund Index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놓고 이 코픽스에다가 일정 부분의 가산 금리를 더 플러스합니다. 이 플러스 된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출받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코픽스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시중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소스별로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다면은 이 코픽스하고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코픽스. 그래서 가중평균 이자율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정금리. 요즘에 지금 정부가 고정금리를 상당히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정금리. 이 고정금리는 물론 코픽스하고도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장기 금융체의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장기 금융체에 거기에 연동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기 금융체란 건 뭐냐? 특정 금융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융자를 제공할 때 발생되는 채권으로서 매일매일 이게 하루 단위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금리가 매일매일 갱신되면서 시중은행들의 어떤 혼합형 고정금리의 어떤 기준으로 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금리를 활용하신다면 장기 금융치의 금리가 향후에 어떤 변동, 어떤 추이를 보일 건가에 따라서 이걸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걸 한 몇 개 보겠습니다. 지난달 11월 11일과 11월 23일 불과 이틀 사이입니다. 이틀 사이에 10년 금융채가 1.993에서요 2.33% 올라갔습니다. 자, 무려 0.4% 올라갔나요? 0.4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자, 국고채 3년짜리 같은 경우도 1.4257에서 1.74이기 때문에 한 0.3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리가 고정금리를 이렇게 대출 받으신 분들한테는 다이렉트로 거의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융채 어떤 금리 상승폭보다 대출금리 상승폭은 또 오히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가 지금 0.3포인트나 0.4가 올라갔다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출 쪽에서는 0.4 내지 0.5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채 금리가 향후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떤 추이의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건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올 연말도 마찬가지고요. 내년도 트럼프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국내에 외환 자본이 유출이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금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아직 외환 보유액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국내 외환 자본이 일시적으로 썸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제2의 IMF 또 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못 빠져나가게 방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외환 보유액이 그래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해서 우리가 바로 뒤따라서 그 다음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중은행의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됐죠.
자, 조달금리가 올라가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픽스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상이 됐다 손치더라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당분간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출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금 조달하는 금리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앞으로 담보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뭔가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뭐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든지 이럴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냐 그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현재 같이 이렇게 대내의 변동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시기죠. 자, 몇 가지 데이터 보겠습니다. 금년 10월 달에서 11월 사이에 보면요. 고정금리가 2.7%에서 3.2%, 0.5% 올랐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자, 그런데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앞으로 좀 단기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시기에는 내가 대출을 어떤 형태로 대출을 받을 거냐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당분간 초기에는 변동금리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금리로 좀 받았다가 금리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이런 전략. 그래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로 이렇게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지금같이 금리의 대내 변동성이 이런 강한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들 대출을 어느 정도 활용해서 투자를 원하신다면요. 이런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시는 게 좀 이 시장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통상 기준금리는 변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금리가 오를까 이런 질문들 종종 하시는데요. 그 원리까지 말씀드렸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리에 관한 얘기들 좀 말씀해 주셨어요. 금리가 어떻게 좀 변동되냐에 따라서 금리도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일단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로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측면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유용하게 또 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시다면요. 서울전화 3424에 0718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무료로 전화 상담 친절하게 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외 시간에 또 이정찬 대표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세미나가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립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임대 수익형 투자 원칙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오늘 함께 진행해 주시는 이정찬 대표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한도빌딩이 되겠고요. 문의 있으시거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424에 071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전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빌라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제 내년 5월 14일이면은 3년이 됩니다. 네, 3년 되시고. 예,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에 이제 내놓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마곡지구가 가깝고 네. 외고가 있기 때문에 이거 팔아서 파는 게 좋겠는지 그냥 있는 게 좋겠는지 나도 네, 그걸 못 해가지고.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상담이 필요하시죠. 네, 강서구에 또 빌라를 하나 보유하고 계신데 내년이면 또 3년째가 되시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고민하셨던 부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강서구 쪽에서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에 갖고 계시니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 짧게는 4년, 한 4, 5년은 그냥 마음 푹 놓고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 살기는 좋습니다. 예, 그 빌라가 조금 건물 지은 지는 오래됐나요? 한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 내발산동이면은 이제 발산역하고 뭐 그쪽에 뭐 아까 외고라고 하셨나요? 예, 명덕외고. 예, 맞습니다. 예, 명덕외고 인근에 뭐 있는 빌라 같아요. 예, 바로 옆입니다. 바로 그 건너편이 뭡니까? 이거 마곡지구잖아요. 예. 예, 마곡지구.
자, 제가 왜 편하게 한 4, 5년 그냥 보유하시라고 하시냐면요. 사실은 노후도가 한 20년 됐으면은 임차 수요가 그렇게 선호도가 높진 않아요. 아, 예, 선호도가 높지는 않는다 손치더라도 제가 좀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자, 이렇습니다. 그게 방 2개짜리, 방 3개짜리예요? 2개입니다. 예, 방 2개짜리요.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이 마곡지구에 들어오는 이 업무 종사자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아, 네. 마곡지구에 들어오는 업무 종사자, 그리고 발산역 바로 옆에 보면 또 이화여대 부속병원도 들어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아, 이런 네. 특히 마곡지구는 이 업무 종사자가 특성이 나이가 젊은 층이 많습니다. 예, 예. 나이가 젊은 층. 왜냐하면 대부분이 어떤 R&D 업체들이 들어와요. 연구개발 직종이. 그다음에 이화여대 부속병만 해도 이렇게 좀 소형 주택에 살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라든지 그런 직종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네, 네. 자, 그런데 마곡지구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나 월 임대료나 이런 전세금이 높아요. 예, 예. 예? 그렇다면은 주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변으로 간다면 이제 가양동이나 이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저렴한 비용으로 방 2개짜리는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수요층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 전부 다 가양동에 있는 소형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만큼 내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아, 응? 자, 그런데 이 발산역 주변이나 발산역에서 양천 향교 쪽으로 그쪽에 보면은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방이 하나짜리죠, 대부분이.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꼭 방 하나짜리만 쓰는 게 아니라 방 2개가 필요하면서도 예산이 부족하신 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4, 5년이냐? 이 마곡지구의 종사자들이 다 이게 꽉 채워지는 시점이 2020년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약간 명동 예고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고 가려고 일부러 학교 인근에다가 방을 얻어주시는 부모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4, 5년은 그냥 마음 푹 놓고 계시고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매도를 하실 때는 이제 실수요자한테 이렇게 매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뭐랄까 실내에 어떤 노후도가 있다면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몇백만 원 투입을 하셔서 좀 깔끔하게 해놓고 이게 처분을 하신다면은 매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4, 5년 더 보유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제 의견을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예. 어떻게 잘 아십니까? 주변을 네. 여기 지금 한 1,200만 원 들여서 전부 다 수리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예, 예. 네, 어머님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네, 네. 또 주말마다 우리 대표님이 세미나 하시니까요. 또 생각 있으시면 방문하셔서 또 더 좋은 정보 한번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저희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부동산 고민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3424-0718번 샵 82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좀 고민 있으신가요? 아, 저는 네. 상가주택을 요번에 하나 중화동에 구입했고요. 네. 10년 넘게 음. 보유한 상계동 9단지 네. 31평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2개 전망하고 네. 그 만약에 9단지를 가져가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네. 안 그러면 3년 이내에 팔면은 양도 세금이 좀 감세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노원구에 아파트도 하나도 있으시고 또 중랑구에도 상가주택도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좀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네요. 분석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구입하신 게 상가주택인가요? 네. 뭐 금년도에 구입하셨어요? 예, 저기 10월 달에 예. 됐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중랑구 쪽에 있는 중랑구 무슨 동이죠? 중화동에 있는 거예요. 예, 중화동의 상가주택. 네. 예, 상가주택을 최근에 매수하셨고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상계 주공 9단지는 지금 보유하신 지가 꽤 오래됐다는 얘기죠? 네네, 10년 예. 이상 됐어요. 그렇다면은
상계 주공 아파트를 말 그대로 지금 2019년 이 하반기만 파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일시적 이주택자라서 예, 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저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상계 주공 아파트를 지금 파실 게 아니라 예? 네. 최소한 2년 후부터 2, 3년 사이로 이게 파시면 3년 이내로 파시면 되니까 2년이 경과하고 나서 이게 처분하시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 이유는 상계 주공 구단지가 상계 다른 주공 아파트에 비해서 그래도 30평대라도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파트가 88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12 플러스 지금 16, 20 현재 28년 돼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2년만 더 있으면 몇 년이에요? 아파트 노후도가 30년이죠. 예, 30년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 30년이 되면은 이제 상계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중에서도 이제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30년이 되면은 분명히 상계동 일대의 재건축 얘기가 노원구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운이 좋으면은 이 상계 주공 구단지 아파트 정문 앞에 재건축 관련된 뭐 구역 지정이라든지 뭐 그런 플랜카드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3년 이내만 처분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2년 후에 이 매도하시는 전략을 한번 더 구사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지금 30평대가 한 4억 3천 이렇게 가나요? 네. 예. 그 정도 가는 걸로. 예,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는 더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중량구 중화동 쪽의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요. 네네. 대지가 몇 평이죠? 40평요. 40평이면 조금 적습니다. 혹시 뭐 중화 뉴타운 인근에 있는 건 아닙니까? 아, 제가 중화 뉴타운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토지 이용계 확인이나 이런 것도 안 떼보시고. 예. 허허허. 왜냐하면 예, 그 중화동 일대가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상가주택을 투자하시는 게 아닌데. 그래도 그렇지만은 중화 뉴타운에서 이게 구역으로 이게 해제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제된 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행이시고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예, 그래도 최소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게 매수를 하실 때 토지 이용계획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점검이 필수인데 그걸 안 하셨다니까 아니고 그렇지만 뉴타운 지역이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뉴타운 지역이라면은 투자를 잘 하셨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세요. 네. 예. 네, 여보세요. 네. 네, 어머니 아파트는 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매도하는 게 어떨까 의견을 주셨고요. 상가주택은 아무래도 또 중요하니까 서류 한 번 더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또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이문 뉴타운에요. 네. 그 다세대를 샀는데 너무 비싸게 산 것 같고 네. 너무 답답해서 전문가님한테 한번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네, 얼마에 주고 사셨어요? 2억 2천을 줬는데요. 네. 그러셨구나. 다세대 네. 주택 구매하셨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내용 궁금하시고 답답해하셨던 부분 좀 대표님과 얘기 나누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자, 대지 기분이 몇 평짜리를 얼마 주고 사셨는데 너무 비싸게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1평이고요. 이제 대지 지분이 11평이고 16평이 총 그건 건물이고요. 예. 네, 그런데 그거를 4월 달에 2억 2천을 주고 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높게 주고 사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대표님, 예. 그게 이번에 그거 분양을 내가 26평을 분양 신청하셨다 이거죠? 네, 그런데 34평이 되게 됐어요. 아하하. 26평이 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34평이면 좀 부담이 좀 되시겠네요. 네. 자, 먼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고가에 이게 매수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문 1구역에서 대지가 11평짜리 빌라란 말이죠. 11평짜리 빌라를 2억 2천 주고 사셨으면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프리미엄을 그럼 얼마 주고 사신 결과죠? 대표님 거기서는 막 한 5, 6천 줬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받은 금액이 5, 6천 낮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 소리는 즉 피를 한 5, 6천 주셨다는 얘기예요. 네, 네. 예. 자, 그런데 저는 약간 투자 목적으로서는 그렇게 제가 평상시에 이게 잘 권장드리는 지역은 아닙니다. 이 이문 휴경 뉴타운이. 근데 이미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인근 지역의 다른 아파트 시세하고 비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제 내미안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내미안 아파트가 이게 한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네. 15년 정도 됐는데 이거 33평인가요? 뭐 33평 네. 정도가 현재 시세가 한 4억 5천 정도 갑니다. 네. 그런데 지금 26평을 신청하셨다가 34평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밀렸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워낙 요즘에 20평대가 이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마 밀리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4억 5천짜리 이 지금 34평을 분양 신청 받으셨다는데 이거 조합원 분양가가 한 4억 5천 가나요? 아니 지금 대표님 그거 제가 들어간 돈하고 다 따져보니까 예. 집은 그거를 너무 적게 받았어요. 그 1억 3천 얼마를 받게 되니까요. 내 돈이 5억 8천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총 투자비가 5억 8천이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소리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문 뉴타운에 새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34평이 최소 6억 5천이나 하여튼 6억은 앞에가 넘어줘야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최소한. 네. 예.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내미안 1차 아파트가 한 15년 됐으니까 이게 지금 4억 5천이란 말이죠. 그럼 내미안 1차 아파트가 새 아파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걔가 과연 6억을 찍어줄 건가?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퀘스천, 의문이 좀 든다 이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미 좀 투자를 실행을 이미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손해보지 않는 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내 들어간 돈이나 많이 올라가 봤자 저는 한 6억 2, 3천. 그 정도가 현재의 어떤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적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좀 가지고 가시다가 가능한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실거주 하실 겁니까? 글쎄 대표님 저희가요 3번에 사는데 예. 글쎄 그걸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기는 했어요 대표님. 예.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십시오. 가능한 지금 돈은 이제 추가 분담금이라 해서 돈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입주 시점에서 가능한 전세로 놓아가지고요 여기에 네. 돈이 묶이는 금액 자체를 좀 줄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좀 한 5년, 7년 이렇게 끌다 보면요 그때는 이제 6억이 아니라 7억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글로 이사를 가는 것도 괜찮은가요? 저는 실거주라면 더더욱 괜찮고요. 오히려 저는 왜냐하면은 이런 지역일수록 어떤 전세금은 높기 때문에 내 투자금이 그런 지역에 그런 아파트에 좀 돈이 적게 묶이는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실거주도 괜찮습니다. 네. 예, 참고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어머니 여기까지 너무 상담 감사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긴급진단 부동산 119 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샵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3424-0728번 전화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로 보내주신 시청자분의 고민 내용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끝번호 0915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성동구 용납동의 재개발에 대해서 용답동의 재개발 궁금합니다. 평당가가 저렴한 것 같아서 투자를 할 생각인데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향후 가치 투자 계획으로 괜찮은지.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예. 네. 방금 이문 뉴타운 1구역 그 대답처럼요. 총 투자비를 항상 따지셔야 돼요. 네. 총 투자비. 지금 이 답심리역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용답동 재개발 지역입니다. 용답동 재개발 지역인데 자,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이문 뉴타운과도 오히려 여기가 더 입지 좋아요. 도심 접근성이라든지 왜냐하면 5호선, 2호선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내가 들어가는 돈 총 투자비 대비 아파트 시세 이 시세를 꼭 비교를 하시고 가격이 괜찮다 어쨌다 이걸 논하셔야지 평당 가격을 가지고 저평가됐다 어쨌다 이게 논하는 것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서 평당 가격을 가지고 어프로치,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서는 총 투자비 대비 시세, 그다음에 초기 투자금이 몇 년 묶이느냐 이런 관점을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당 가격을 가지고 따지시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기 가서 내가 다세대주택을 사더라도 단독주택을 구입을 하시더라도 개별 공시지가나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냐. 거기에 내가 그러고 나서 예상 평가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고 내가 얹어줄 수 있는 프리미엄이 이 정도가 적정한 거냐. 이런 관점을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이 저평가돼 있다는 표현은 내가 일정 부분은 좀 동의는 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은 그렇지만 평당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총 투자비 대비 시세 이거 꼭 비교 분석하시고 문자 주신 분 의사결정하시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참고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저희 긴급진단 부동산 119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투자는 꼭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네, 우리 지훈지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매물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투자 가치가 기대되는 또 매물건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 가지 매물건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화면으로 개요를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2년 1월에 준공 완료된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43.81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60.01제곱미터입니다. 방 3개, 욕실, 베란다가 갖춰져 있는 구조로 총 5층 중에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양가는 3억 원이고요. 대출금액 2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대가는 전세 시 2억 7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시 12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3천만 원, 월세 시에는 8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수익형 부동산 물건입니다. 반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추천 포인트 어떻게 되는지 우리 팀장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일단 본 매물 가장 큰 추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소액으로 3룸의 재테크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투룸 매매 가격으로 3룸의 재테크 할 수 있는 매물로요. 지금 일반적인 또 3룸이 아닌 이제 1,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치 상승과 임대 수익률의 극대화가 가능한 3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분들과 또 소액 투자자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은 신분당선 연장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본 매물 입지로 보시면 7호선 노년역과 또 9호선 신노년역 중간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역까지 개통되어 있는 신분당선이 앞으로 연장 개통에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으로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에 또 인접해 있는데요. 신분당선의 연장 개통만으로 호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덮개 공원화 및 이제 강남대로 지하도시 개발 등 계속해서 호재가 끊이지 않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모두 본 매물과 300m 안팎으로 이제 신분당선과 경부고속도로 또 강남대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더욱더 좀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도 좀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본 매물 7호선 노년역과 9호선 신노년역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두 역 모두 도보로 5분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강남역까지 개통되어 있는 신분당선이 앞으로 신노년역과 노년역을 경유해서 용산까지 또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입지 여건 또 한층 더 좋아질 전망에 있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는 또 강남대로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남대로를 이제 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한 140여 개의 버스 노선이 확보가 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서울은 물론이고 또 경기 지역까지 한 번에 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지금 서초구 보시면 고속버스 터미널과 주변에 이제 백화점 등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논현역에서 한 정거장으로 매우 가깝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터미널 주변을 보시게 되면 업무와 문화, 또 예술과 쇼핑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훌륭한 입지 조건 확인을 해봤고요. 건물의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본 매물에는 이제 또 별도로 테라스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시면서 재테크하기 매우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통 이제 투룸만을 이용하시고요. 나머지 방은 또 서재나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임대 수요 역시 풍부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은 이제 강남대로에 이제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지가가 높은 곳으로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지적으로만 보신다고 하면 진짜 정말 안정적으로 보험을 들어놨다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본 매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실 없이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형 매물로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본 매물은 전문 관리 업체가 또 선정이 되어져 있는 곳인데요. 따로 별도로 전문 관리 업체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보유 기간 동안에 임차인 확보라든지 또 재양도시, 양도 시점과 주변의 시세 파악 등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 첫 번째 매물건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죠. 가격, 투자 금액 분석을 해볼까요? 네, 매매 금액 3억이고요. 임대 금액 전세 시 2억 7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예상이 되고요. 대출 금액 약 2억 원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8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 첫 번째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전화 3424-0718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매물건 먼저 개요를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4년 11월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사용 면적은 29.8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9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욕실, 테라스가 갖춰져 있는 구조로 총 5층 중에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 대출 금액은 월세 시 1억 5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시 2억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시에는 75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입니다. 전세 시에는 6천만 원, 월세 시에는 8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익형 부동산 매물건 역시 다세대 주택입니다. 좀 위치가 좀 다르죠? 매물의 추천 포인트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대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개포주공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주목하셔야 할 점은요. 개포주공 아파트는 대부분 이제 소형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주하고 계신 임차인분들이나 또 주인분들께서도 이 주변 인근에 소형 매물로 이제 이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제 본 매물은 이제 소형 아파트 평형대처럼 면적과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포주공 아파트의 이주 수요에 혜택을 굉장히 톡톡히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본 매물 주변으로는 굉장히 주택이 부족한 지역인데요. 보통적으로 이제 상권이 발달한 곳에는 주거 시설이 부족한 주택 부족 현상을 또 보이기 마련이고요. 이제 도곡동 역시 보신다고 하면 강남대로 이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업무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장인들의 또 주거 배후 지역하고요. 개포주공 아파트 이주 수요 혜택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의 상승 여력이 확실시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도곡동의 다세대 주택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입지 여건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본 매물 양재역의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은 이제 뱅뱅 사거리와 양재역 중간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금 개통되어 있는 양재역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두터운 상업 지역을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유동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또 젊은 직장인들의
주거배후 지역으로 굉장히 알맞은 매물이 되겠고요. 주변을 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자연 환경이 우수한데요. 양재천과 양재 시민의 숲, 도곡공원 등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곡은 이제 강남구 또 도심이면서도 자연 환경이 매우 우수한 장점이 있는데요. 양재천은 산책로와 또 자전거 도로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양재 시민의 숲과 도곡공원 역시 언제든지 산책을 즐기시거나 운동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이제 학군을 조금 보시게 되면요. 언주초와 은성중, 은광여고, 이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모여져 있습니다. 이 도보로 약 3분 이내로 초중고가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역세권도 갖춰져 있고요. 또 학군까지도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세권에 학군도 좋고 숲세권에 또 해당하는 다세대 주택이네요. 건물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남대로 이면에 지금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 인근은 굉장히 상업지가 두텁기 때문에요. 주택이 공급이 조금 되기 힘든 곳인데요. 뱅뱅 사거리와 양재역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토지지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타 지역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같이 상승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은 소형 투룸에 또 테라스까지 갖추어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테라스가 이제 쓰리룸에서도 조금 보기 드문데요. 본 건물에는 전체 테라스 2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넓은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호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은 2014년 11월에 완공되어진 매물로요. 약 2년 전 이제 완공된 매물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이제 상승하기 전에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강남권에 이제 본 매물과 조금 비슷한 면적과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지금 한 3억 전후반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매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월세로 3천만 원에 75만 원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잔금과 동시에 월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투자 금액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금액 2억 6천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 전세 시 2억,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75만 원 가능하고요. 대출 금액 약 1억 5천만 원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6천만 원, 월세 시 8천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도곡동의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익형 부동산의 2가지 매물권 다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일단 이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지가 좋기 때문에 또 3룸, 투룸 가격으로 3룸에 재테크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전세 활용 시 3천만 원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매물이 되겠고요. 이 도곡동 역시 지금 개포주공 아파트 이주 수요의 혜택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고요. 또 강남대로 이면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주거배후 지역으로 굉장히 좋은 매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세대 주택에 관한 내용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찬 대표님이 준비해 주시는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임대 수익형 투자 원칙이라는 주제로 이정찬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 특강을 준비를 해주십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겠고요.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에서 가깝겠습니다. 한도빌딩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원하시거나 문의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3424에 0718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달려온 긴급진단 부동산 119 부동산의 고민을 가장 신속하고 또 빠르게 진단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또 내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부동산에 관한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아래 하단에 번호 보이십니다. 전화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게 방송 끝나고 나서도 상담 시간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